자, 10번째 시간이고요. 네, 25번부터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틀린 것은 가끔 출제되죠. 네, 그리고 단순 암기 사항이니까 암기만 하면 되죠. 뭐. 기둥을 증설해체하면 대수선이죠. 네, 그래서 기둥을 증설하고 해체하면 대수선이니까 개수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한 개든 두 개든 10개든 기둥을 증설하거나 해체한 것은 대수선입니다. 단 수선과 변경은 몇 개 이상? 3개 이상을 수선 변경의 대수선이죠. 2번 볼을 증설 해체하면 대수선 맞죠? 네.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면 대수선이에요. 그리고 내력벽의 벽면적 얼마죠?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의 대수선입니다. 그래서 수선 변경만 벽면적 얼마 이상이죠? 3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죠. 네,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뭐, 이 정도야 뭐, 이해를 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암기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가끔 출제되니까 꼭 대수선 보면은 암기를 하십시오. 26번. 건축법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1번은 틀렸죠. 사전결정 신청은 누가 하죠? 건축신고가 아니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사전결정 신청자가 됩니다. 건축신고가 아니고 뭐죠? 건축허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허가권자를 대상으로 사전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2번. 사전결정 신청자는 동시에 두 가지를 신청할 수 있죠. 밑줄 긋죠? 건축위원회 심의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이 두 가지를 사전결정 신청할 때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죠. 2번이 정답이죠. 3번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누구하고 협의해야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세장이죠.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죠. 사전결정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세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 협의 대상은 환경부 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세장입니다.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세장과 사전협의해야 되죠. 4번.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4가지 허가가 있어서 의제가 되잖아요. 개발인 허가, 산지진 허가, 농지진 허가, 하천법상 하천점용 허가. 도로법상 도로점용 허가가 아니고 하천법상 하천점용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 작년에 여기 이 부분이 출제됐던 거예요. 그리고 허가권자는 5번, 4번의 의제사항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행정위원장과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고 며칠? 15일 내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5일 맞나요? 15일. 저는 숫자를 감각으로 하기 때문에 가끔 숫자가 혼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도와줘야 됩니다. 네, 15일. 저 숫자를 그냥 안 외우고 그냥 나가는 대로 해버리거든요. 되게 맞는데 가끔 혼동할 때가 있더라고요. 27번. 건축법상 결합건축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잠깐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봐주세요. 결합건축은 지난주에 건축협정 문제 나온 거 맞죠? 네, 오늘은 결합건축이 나올 줄 알았죠? 결합건축은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한마디로 결합건축은 뭐죠? 결합건축이 뭐죠? 용적률 통합적용제도잖아요. 건축협정으로 용적률을 통합 적용할 수 없으니까 두 개의 대지 소유자가 합의해서 용적률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결합건축이라고 그랬고 지난주에 이 그림 그렸는데 잠깐 그린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한번 봐요. A 대지가 있고 B 대지가 있고 이곳의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고 준주거지역의 조례로 허용하는 용적률이 500%까지 허용이 된다면은 A 대지의 건축주는 조례로 허용하는 용적률이 500%인데 실제로 용적률 200%를 적용해서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은
건축하지 않은 용적률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300%의 용적률은 건축하지 않고 남아있죠. 근데 비대지의 건축주는 용적률 500%를 모두 사용해서 건축을 했는데 20층 빌딩을 지었죠. 45년 지났어. 그러면 건물이 낡으니까 공실 임대가 안 되고 이제 공실이 생기고 보수 보강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사업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계속 유지하면서 보수 보강하면서 망해야 되니까 철거하고 다시 건설해야 되잖아. 그래서 철거하고 다시 리뉴얼 할 때 무슨 돈으로 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옆에 인근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몇 미터? 100m 이내이면은 돈 주고 옆에 건축하지 않고 남아있는 용적률이 얼마 남아있죠? 300을 사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조례로 허용한 용적률이 본래 500인데 매매를 통해서 300을 가져오면은 용적률을 800%로 리뉴얼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20층을 30층으로 지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10개 층을 강남에서 일반에게 분양하면은 수백억이 들어올 수 있잖아. 수십억, 수백억. 이게 건물 리뉴얼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런 지역은 그 동네 전부가 철거되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입니까? 보전 지역입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목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은 해당 지역의 주택을 보존하면서, 기존 주택을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리뉴얼하잖아.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법상 정비구역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목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만 건축협조나 계약 건축에 허용된다라고 또 설명하는 거지. 근데요, 여기 봐요. 계약 건축으로 지금 조정되어지는 용적률이 얼마죠? 300이잖아. 조례로 허용하는 용적률이 얼마죠? 500이잖아. 계약 건축으로 조정되어지는 용적률이 조례로 허용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했어. 그런 빌딩을 건축을 허가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하고 도시기획위원회가 하는 공동심의를 거쳐야만 허가가 가능한 거야. 계약 건축을 허가할 때 계약 건축으로 조정되어지는 대지별 용적률이 조례로 허용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만 거쳐서 허가를 할 수 없고 도시기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야. 그때 계약 건축을 하려면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산청에 하나 있고 평택에 하나 있는 대지는 안 되는 거야. 대지 간의 최단 거리 몇 미터 이내에 됩니까? 100m 이내. 그리고 계약 건축을 하면은 협정 체결 유지 기간은 원칙이 몇 년이죠? 30년이고 30년. 문제 보시죠. 대지 간의 27번.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100m 이내에서 두 개의 대지 건축주 합의해서 뭘 통합 적용하죠? 용적률. 이게 계약 건축 제도잖아. 도시 및 주거환경법상 정비구역 중에서 전면 철거 방식인 재개발과 재건축은 계약 건축 대상자에 들 수 없는 거야. 보전 방식과는 정비구역 중 뭐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을 위한 구역은 계약 건축 대상자에 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2번이 틀린지 알겠죠? 재개발이 아니고 뭐라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을 위한 구역은 계약 건축 대상자에 들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계약 건축을 딱 펼쳐놓고 기본서 펼쳐놓고 복습하시면 된다니까. 2번이 답이죠. 네. 그리고 내려와요. 5번. 5번 내려와요. 계약 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이 해당 대지의 도시공획 조례로 적용되는 용적률에 얼마를 초과하면은 100분의 20을 초과하면은 죽겠죠? 건축위원회와 도시기획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친다. 이때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또 심의 그렇게 나오겠지. 이런 것도 정답을 결정할 요건이 되잖아요. 28번. 건축의 높이, 층수 산정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높이하고 층수입니다. 높이 동그라미, 층수 동그라미, 높이하고 층수 산정.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 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면 가로 구역별 건축의 높이를 조례를 정할 수 있다. OX? O. 거기 드시죠? 건축법상 높이 제한 방법. 가로구역 단위로 높이를 제한할 수 있죠. 비교적 근래에 설명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가로구역은 이게 도로예요. 도로면은 이렇게 도로 둘러싸인 이 부분을 뭐라고 하죠? 가로구역이라고 하죠. 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원칙적으로 누가 지정 공고하죠? 허가권자.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여 공고를 할 수 있죠. 우리 평택시에서
건축가꾼자 누구죠? 평택시장이잖아. 평택시는 관할구역 안에 가로구역별 건축 높이를 지정 공부하는 거죠. 이 가로구역 안에서 건축 높이는 50m다라고 평택시를 공부해버리면은 이 가로구역 안에 대지를 소유한 땅 가지고 있는 모든 토지 소유자는 50m를 초과하여 건축을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도록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높이자를 받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특례가 세 가지가 적용되어 있는데 그 특례의 세 가지는 외워보려고 그랬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완화 적용 가능하잖아. 50m로 높이를 지정 공고했지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55m, 60m를 이렇게 완화 적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은 가로구역인데 옆에는 50m, 오른쪽에는 30m로 서로 다른 높이를 지정 공고해서 높이 제한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서로 상달리 상이한 높이를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죠. 상이한 높이, 서로 다른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고 완화 적용할 수 있고 세 번째가 뭐죠?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도시 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면은 가로구역별 건축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문제풀이 할 때 진짜 한 2주 전에 다시 설명했던 거라고 다. 문제 보시죠. 복습입니다. 제대로 복습해라. 그러면은 합격한다. 그죠? 그래서 28번에 2번, 1번 다시 봐요. 1번 보기 다시 봐요. 특별시당, 광역시당은 도시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면 가로구역별 건축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을 짓고 이것도 문제집이 있었잖아.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은 일조건업을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번 허가구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서 건축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상이한 높이. 4번도 했잖아요. 문제집에서 했잖아요. 그죠? 네. 고개 드세요. 고개 들어 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높이는 건축물의 바닥면 기준입니까? 지표면입니까?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를 건축물 높이로 한다고 그랬죠? 이게 50m면은 50m예요. 밑에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10m면은 이것은 높이에 산이 떼지 않는 거예요.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상단까지 높이를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이게 옥상에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망루 등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이 높이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 높이가 만약에 15m라면은 승강기탑의 수평 투입 면적이 건축 면적의 얼마 기준이죠? 8분의 1 이하이면 청수를 산정할 때 청수에 산입하지 않고 높이를 산정할 때는 그 중 15m 중에서 승강기탑의 높이 중에서 그 중 몇 미터? 12m를 넘는 부분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등으로서 그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해버렸다. 그게 틀렸고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대신에 뭘 적어야 되죠? 12m를 그중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된다. 그중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된다. 이 문제풀이 할 때 했거든요. 5번 승강기탑, 계단탑 등 수평 투입 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은 죽겠죠? 청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4번, 5번 지분을 좀 비교해서 외워두세요. 이거 좀 외워두시고 이제 본 시험에서는 틀리시면 안 돼요. 문제풀이 할 때 했는데 오늘 틀린 것은 봐드릴게요. 그래서 저 생각보다는 착하잖아요. 오늘까지 봐드리니까. 본 시험에서는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29번 건축급성 적용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은 5번.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죠. 여러분,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 물류시설은 적용 생략할 수 있죠.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 미만이 물류시설은 적용을 생략할 수 있는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생략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제외니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 미만이 물류시설도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그죠? 좋아요. 정답이 5번입니다. 대부분 맞추신 것 같고요. 30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 다 외워야 되는데,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줄 거요.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정액입니까? 감액 대상입니까? 감액 대상이에요. 외워야 돼.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 부분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액합니까? 감액 대상입니까? 감액 대상. 외워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고개 드시고 산정 기준, 이행강제금 산정 방법, 이행강제금 산정 방법도 문제 풀 때 가르쳐 드렸죠. 건축구성 주요사항 위반, 주요사항 4개가 뭐죠? 허가받지 않고 건축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금폐율을 초과했거나 용적률을 초과하면 중요사항 위반 맞죠? 4개, 허가 위반, 신고 위반, 금폐율 위반, 용적률 위반, 이 4개는 중요사항 위반. 이 중요사항을 위반하면은 이행강제금 산정할 때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 이 4개 빼고 기타 등등. 이거 빼고 기타 등등 건축법 관련 위반하면은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100분의 10. 이런 거 안 외우면 안 된다. 제발 외워야 됩니다. 문제 풀할 때 있는데도 뭐 같은 비슷한 문제 다 했는데 뭐 지금 틀리면 안 되죠. 형님, 외워야 됩니다. 네, 안 외우시면 안 돼요. 그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얼마?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허가를 위반하면은 산정된 금액에다가 곱하는 비율이 있죠. 100분의 100. 이것도 통째로 한 문제 나왔잖아.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죠? 용적률 위반하면은 뭘 곱하죠? 100분의 90. 이 통째로 한 문제 나왔다니까. 그 다음에 금폐율 위반은 100분의 80을 곱하게 되고, 그리고 신고사항 위반은 곱하는 거 얼마죠? 100분의 70.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암기, 필수, 이런 거 빠지면, 이런 거 안 외우고 시험장에 가면 안 돼요. 곱하는 비율까지 암기하십시오. 그래서 저 2번은 5 몇 겠습니까? 5.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면은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 100분의 50. 100분의 50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범위에서 위반 내용이 들어서 위반 내용이 허가 3번에 봐요. 허가사항 위반했으니까 곱하는 비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곱하는 비율은 100분의 100. 문제 좋잖아요. 이 3번이 그렇게 시험 나왔던 거라고. 정답이 결정이 통째로 한 문제 나온 거야. 근데 저는 종합적으로 만들어주잖아. 본 시험에서 1번부터 어느 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이 정도만 준비해도 이 문제만 잘 지문만 알고 들어가도 시험 답 찾는다니까. 이행강제금 많은 문제를 봐야 됩니까? 같이 푼 것을 잘해야 됩니까? 같이 푼 것이 유사하게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준비하시면 된다고. 지나온 문제를 복습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집니다. 새로운 걸 찾지 마라. 풀어봤던 것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풀어봤던 문제집을 한 번도 복습 안 했다. 그럼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집 한 것만 소화했다면 끝났죠. 이러시고 4번에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1년에 2회 이내 맞죠?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 건축법은 1년 2회 이내. 영리목적 상습적 위반 2개 동그라미에서 영리목적 동그라미 상습 위반 동그라미 2개는 가중처벌 하죠? 산정된 금액 얼마를 가중하죠? 100분의 100이 다 외워야 된다고. 1번부터 5번까지. 이 1번부터 5번만 딱 알고 들어가도 이행강제금 문제 나오면 정답 찾는다니까요. 두 문제 풀 필요가 뭐가 있어? 다 넣어놨는데. 31번. 건축선 지정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하는 게 원칙이죠? 건축과 담장의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달리는 창문, 출입구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것을 할 수 없다. 5번.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면 4m 이하 부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뒤에 적어 이걸 뭐라 그래요? 지정건축선.
지정거주소 나오고 5번 지정거주소과 도로 경선 사이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제곱입니까? 포함입니까? 포함. 정답은 5번. 4번, 5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봐주세요. 봐주세요. 여러분 여기 도로가 있어요. 여기 30m 도로입니다. 대답하세요. 30m 도로면은 건축수이 어떻게 되죠? 4m 이상 도로에 대지가 접하면은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이게 건축선이죠. 이 건축선이 본래 건축선인데, 자 시작합니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면은 4m 이하 범위 안에서 건축선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본래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인데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면은 이 본래 건축선 말고 별도로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는 건축선이 있다고. 이걸 뭐라 그러죠? 지정건축선. 지정건축선. 허가권자가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선이죠. 어디서 가능하죠? 도시지역에서 몇 미터? 4미터. 그래서 이 범위는 몇 미터 이하이 됩니까? 4미터 이하 범위 안에서 지정건축선이 허용된다고. 그때 지정건축선과 도로 경선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제곱입니까? 포함입니까? 포함.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죠. 지정건축선 나오면은 도시지역에서 가능하고 4미터 이하 범위에서 지정되고 포함된다고. 단어 세 개를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자, 오시죠? 네, 32번 오세요. 주택법상 주택가, 주택단지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은 준주택이다. 맞습니까? 이도 단독 출지가 된 적이 있음. 우리는 준주택의 종류를 암기하고 있음. 어떻게 보죠? 기다노, 얼씨구나, 절씨구나, 기다노. 그렇게 보죠. 5번. 5층인 건축물인데 1층 전부가 뭐로 되어 있죠? 필드 구조로서 주차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주택으로서 인층이 4개층 이하이면 아파트이다. 5번 겠습니까?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몇 개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5개층. 그럼 여기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이 4개층이니까 14주택 아니면 다세대주택 등으로 가겠지. 아파트는 아니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4번, 5번 설명해야 되겠네? 4번, 5번. 4번, 5번. 거기 보기 4번, 5번. 거기 들으세요. 여러분, 이 주택단지예요. 아파트 단지라고.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 보세요. 이 아파트 단지인데, 단지를 가로질러서 철도가 지나가면은 우리 경비 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관리 소장님이 여기만 관리사무소에 있으면은 철도 위를 휙휙 날아다니면서 관리할 수 있어, 없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철도로 분리된 주택단지는 한 개로 봅니까? 별개로 봅니까? 별개의 단지를 보니까 A쪽과 B쪽은 별개의 주택단지를 법수로 보니까 각각 관리사무소를 두고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경비하시는 분이 날아다닐 수 없으니까. 고속도로가 지나가도 마찬가지죠. 딱 예우에 이렇게 두 개잖아. 철도, 고속도로는 상식이고, 그죠? 자동차 전용도로도 상식이고, 일반 도로는 폭 몇 미터? 20m. 일반 도로는 폭 20m 이상으로 분리되면은 법적으로 별개의 단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일반 도로는 폭 몇 미터? 20m 이상. 예정도로는 폭 몇 미터? 8m. 폭 8m 이상으로 분리되면은 하나입니까? 별개의 단지로 봅니까? 별개의 단지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 나머지는 상식이잖아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는 상식이잖아요. 일반 도로는 폭 20m 이상, 예정도로는 폭 8m 이상으로 분리되면은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이것도 단독으로 출제된 적도 있음. 구석구석 챙겨드려야지. 구석구석 챙겨서 지문을 만듭니다. 넘기세요. 33번.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해산 등에 관련된 규정이 신설됐거든요. 수업 시간에 했거든요. 꼭 챙겨서 보내드리고 싶지요. 1번은 개정된 거야. 11조 3 조합원 모집 신고 공개 모집 규정은 신설 규정이에요. 개정된 거 개정. 작년에 개정됐어. 시험에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올해 가능성이 높잖아.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을 모집할 때는 조합을 모집하려는 자는 줄 거예요. 조합을 모집하려는 자는 줄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 마지막에 두 번째 줄 거예요. 공개 모집 방법 줄 거예요. 신고하고 동그라미, 신고 동그라미. 조합원 모집은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외우세요. 주택조합과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에서 조합을 모집할 때는 조합원 모집은 시장 군수자에게 뭐 해야 되죠? 신고. 조합원 모집은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조합원 모집 신고할 때는 이게 작년에 개정된 거야. 신설된 거지, 이 조항이. 해당 주택 건설 대지 면적 50%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여 조합원 모집 신고가 가능해. 조합원 모집 신고할 때 요건은 주택 건설 대지 50% 이상에 대한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신설됐다니까. 이 부분만 추가된 거예요. 이거 들어가야 돼. 조합원 모집 신고할 때는 그냥 가야 됩니까? 대지 면적 50%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까? 대지 면적 50%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번, 2번은 작년에 신설됐는데, 네, 재작년에 신설됐는데, 지난해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고 3년이 된 날까지 사업계획서를 못 받으면 줄 거죠?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계획서를 못 받으면 부실조합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총회를 열어서 뭐 해야 되죠? 해산 여부를 의무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해산 여부 결정. 그 다음에 발기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립된 날로부터 줄 거예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립된 날로부터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가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까지 줄 거예요. 총회 의결을 거쳐서 뭘 결정해야 됩니까?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1번, 2번을 3년하고 2년을 헷갈리겠죠. 딱 비교해서 암기할 것. 이런 걸 꼭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2, 3일 전에 이게 다시 보시라고 이런 걸 다. 다시 한 번 더 쭉 훑어보셔야 되는가. 그때 2, 3일 전에 다시 훑어볼 때 익숙해야 되니까 그동안의 복습을 좀 꾸준히 하면서 있어야 된다고. 34번. 주택 공급 주소 교란을 금지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쉽죠? 네. 무허가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주택 공급 주소 교란을 막기 위해서 양도 양수가 금지된 증서 맞잖아요. 네. 그 다음에 주택 상환 사채도 매매를 통한 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죠. 지역주택지구 조합원 지위는 매매 등을 통한 양도 양수 금지되어 있잖아요. 단 상속은 허용되죠. 허용되는 게 두 개째가 상속하고 저당은 가능하잖아. 답이 3번이죠. 이거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봐주세요. 우리 수업할 때 주택 공급 질서 교란,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을, 공급이 뭐죠? 아파트 분양하는 거. 분양시장 공급, 분양시장 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주택 분양시장은 질서를 누가 교란하죠? 투기꾼들이. 그래서 일정한 증서나 지위에 대해서 네 가지를 금지하잖아. 뭐 하죠? 양도 양수를 못하고, 양도 양수를 알선하는 행위를 못하고, 양도 양수를 알선하는 목적, 알선 목적에 뭘 못하죠? 광고를 못하는, 네 개를 못하는 거야. 양도 양수할 수 없고, 양도 양수 알선할 수 없고, 알선 목적에 인터넷, 신문, 방송 등 광고가 금지되어 있는 거야. 단, 이 금지 행위에 두 가지는 들어가지 않죠? 뭐가 들어가지 않죠? 상속하고 저당은 들어가지 않는 거야. 그때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서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 증서나 지위 한 5개를 외워야 되잖아.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주택 상환 사채, 입주자 저축 증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등. 설명 끝. 35번. 주택법상 사용금 소호 매도 청구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 맞추셨을 것 같아요. 그죠?
사용검사의 매도 청구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35번 정답률이 35번이 정답률이 60% 정도 되네. 틀리시면 40%는 누구야? 그럴 수도 있지 뭐. 다음에 그럼 설명해야 되겠다 이걸. 그냥 해서는 안 되겠다. 틀리신 분이 많이 계시니까 생각보다. 앞에 보세요. 이런 설명을 드렸었죠. 앞에 봐주세요.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 늘 잘 됩니까? 설명 봅니까? 이걸 해도 되나? 옆에 아저씨는 공부에 50점인데도 불안해서 1차 만나 사채, 이렇게 되면 이제 흔들리는 거죠. 옆에 아줌마는 볼 때는 덜랑덜랑 하는데 보니까 점수는 잘 나오지. 또 위축되고 막 그렇거든. 근데 집에서 진짜 열심히 하거든, 그분은 또. 남 보지 않게 열심히 했겠죠. 여러 가지 설문도 막 그래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항상 어디로 가야 되죠? 기본으로 들어가면 돼요, 기본으로. 눈 뜨고 있는 시간에서 헛되이 로스 타임을 그냥 잃어버리는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눈을 딱 뜨자마자 그냥 딱 오늘 공법도 내일 아침에 이거 딱 들면 되잖아. 읽으면서. 앉으면 기회가 되면 읽으면서. 이렇게 계속 가지고 눈 뜬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시간을 줄이면 됩니다. 이게 기본이죠. 그리고 복습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딱 공법은 아무리 전 요약집과 특강 자료가요. 이 종합적인 문제를 다 커버할 수가 없어, 합격을. 그래서 늘 믿을 수 있는 건 가장 마지막에 믿을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본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딱 복습할 때 봐. 이행강직은 문제가 딱 틀렸어. 그럼 건축법에 이행강직은 파트를 딱 찾아서 밑줄 긋고 별표되고 외우라는 걸 읽고 별표된 거 외우고 그러면 돼요. 그 한번 맞춰봐. 여기에 있는 게 문제가 이렇게 만들어놨다 보면 문제를. 여기에 모든 길이 있었구나, 학교의 길이. 알겠죠? 기본서를 펼쳐놓고. 그렇게 복습해 나가야 돼. 이걸 다 마치면은 그날은 보람참 하루니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거야. 해야지 하면서 미뤄놓고 해설지나 읽어보고 담백히 체크하고 틀렸으니까 쫙고 걱정하고 앉았다가 하루에 접어들고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면은 헛되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진짜 알차게 보내면은 그게 쌓이면은 며칠만 지나면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은 자기를 믿으면은 자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은 두려움도 없어지고요. 공부도 잘 된다니까. 안 하고 걱정하면 자꾸 걱정만 커지는 거야. 하면은 며칠만 지나면 걱정이 작아진다니까. 맞잖아요. 그래도 나가서 돈 버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게 편하다니까. 편하죠, 공부하는 게. 제가 뭐 때리기라도 합니까? 뭐 막말을 합니까? 그렇지도 않잖아. 공부하는 게 편하다니까요. 저에게 진심이 느끼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 그냥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 여러분 평택에서 공법 가르쳤는데 공법 때문에 떨어졌던 소리 좀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너 때문에 되었다는 이야기 들으면 그 맛으로 사는 거지 뭐. 그죠? 35번 설명할게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자, 봐주시고. 자, 봐주세요. 여기요. 쓰지 말고 그냥 봐요. 2주 전에 딱 설명했잖아. 103동이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라니까. 103동에 살고 있어. 입주해서 살고 있으니까 사용공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용공사 받았지. 사용공사 후 사용하지. 그 다음에 등기했을까 안 했을까? 잔금 치고 등기 다 했겠지. 근데 누군가가 103동 밑에 땅 딱 10제곱미터 여러분의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해가지고 누가 승소 판결을 받아버린 거야. 즉 10제곱미터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니까 실소유자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와서 103동 주민을 불러서 내려오라고 하잖아. 당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밑에 10제곱미터가 내 땅인데 10제곱미터 때문에 아파트 철거하라고 하진 않겠다. 대신에 주변의 제곱미터당 가격이 1,000만 원이니까 1천만 원이니까 제곱미터당 1억씩만 다오. 10억 내세요. 그걸 들릴 거냐고.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 중 일부 얼마죠?
5불더 미만의 토지에 대해서 실소유자가 나타난 경우에는 그 실소유자를 일부 토지를 대상으로 실소유자를 대상으로 시가의 10배입니까? 시가입니까? 시가로 사용공사 후에 뭘 허용하죠?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잖아. 근데 매도 청구할 때는 주민 대표자를 뽑아야 되죠. 주택 소유자 얼마?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고 대표자가 소송을 하는 거예요. 대표자가 소송을 해도 판결의 효력은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그랬잖아요. 판결을 받으면 시가의 10배로 물어줍니까? 시가로 하면 됩니까? 시가로 손실보상해주고 문제 해결하면 되는 거죠. 단 그 소송 비용하고 시가로 대금 지급한 것은 전부를 여러분의 아파트를 건설한 주택건설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걸 2주 전에 수업했으면 딱 한 번만 읽어봤더라도 이런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사용금속 매도 청구가 가능하려면 전체 주택 대지 면적 중에서 주택단지 전체 면적 중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사용금속 매도 청구가 허용되죠. 근데 일부는 얼마죠? 5% 미만. 35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따라서 사용공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시가 등록하면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죠? 매도 청구는 시가로. 주택 소유자 전체 얼마?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3번.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의 전체 대지 면적이 몇 퍼센트? 5% 미만이어야 되죠. 정답은 4번. 그리고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소유자에게 송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바꾸기 가면은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은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36번. 사업주체의 저당권 설정 제한 등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네, 이것도 통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습이에요. 설명 들어주세요. 통째로 복습해드리겠습니다. 봐주세요. 시작합니다. 봐주세요. 사업주체, 집중해요. 사업주체의 행위 제한이라고 했죠. 사업주체의 행위 제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을 겁니다. Y건설에서 서울에다가 500세대의 아파트를 지으면 건축허 받습니까? 사업계획서 받아야 됩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려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았어. 사업계획서를 받고 여기다가 뭐 하죠? 대지 조성하고 아파트를 짓겠지. 이렇게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이 Y건설을 뭐라고 부릅니까?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니까 건축주입니까? 사업주체 됩니까?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은 분양 목적이 사업 목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거잖아. 건설해서 자기가 살려고 짓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누가 있죠? 입주 예정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봐요. 아파트를 짓고 있는 Y건설 사업주체하고 입주 예정자는 이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건설하는 주택과 대지에 대한 청약계약의 당사자잖아. 청약계약의 당사자가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예요. 이 건설회사가 자금이 부족하다고 이것을 은행에 저당을 잡히고 대출 받으면은 여러분이 입주 예정자라면 그거 봐줘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건설 사업주체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동안 저당권 설정 행위 등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거죠. 그때 사업주체 행위 제한 기간 살짝 외우라 그랬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 이 기간이 사업주체 행위 제한 기간이잖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후부터 해당 주택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그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하면 이것도 시험 나오다 그랬죠.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 통보하는 뭘 말하죠?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
그때 행위 제한 대상, 사업 주체는 세 가지를 못해.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되는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 입주정자의 동의 없이 뭐 못하죠?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 설정할 수 없다.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임차권입니까? 부동산 임차권입니까? 제가 강조했잖아.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설정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정답 결정한 거예요.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설정 행위를 못해요. 그리고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랬죠. 이 사업주체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건설회사는 3대3입니까? 2대입니까? 2대2. 2년 이하의 징역에 2천만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사업주체 행위 제한 기간 36번의 1번.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입주정자가 그 주택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 60일까지. 위 기간 동안 위 1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하면 줄 거예요. 사업주체가 입주정자에게 통보한 뭘 말하죠?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 이것도 일부러 넣어놓은 거야. 하도 필기를 해서 와서. 필기하고 외우지도 않으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3번. 위 1번의 기간 동안 사업주체는 입주정자의 동의 없이 주택건설 사업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 또는 가등기, 담보물 등 담보물권 설정 못하죠. 그리고 위 1번의 기간 동안 사업주체는 입주정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과 대지에 대한 전세권,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아니고 뭐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지금 틀리기 다행이잖아요. 임차권 하면 틀려요. 부동산 임차권은 틀려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설정 못하는 거죠. 근데 입주정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 일부 융자를 목적으로 주택 도시 경우나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저당권 등 설정을 제한합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아니 입주정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 일부 융자를 목적으로 저당권 등 설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도금 잔금 대출 받아야 되니까. 맞죠? 네. 37번. 이것도 틀리면 안 돼. 주택법상 전매 제한 대상 외우십시오. 투기과일 지구, 조정 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공된 주택과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전매 제한 대상이 되잖아요. 암기, 주택법상 전매 제한 대상 4개, 투기과일 지구, 조정 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공된 주택과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전매 제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수도권 정비교육상 과밀 억제권이 아니라고, 그죠? 전매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죠. 네. 경기도 평택에 산다고 전매 제한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 동네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투기 가지고 지정되거나 조정 대상지에 지정되거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로 지정돼야 되죠. 네. 5번이 답이죠. 38번. 주택법상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기출됐죠. 정비기본계획과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비교학습할 것. 정비기본계획과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비교학습할 것. 그러면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복습한 다음 어디로 가야 되죠? 정비기본계획을 복습하는 게 좋죠. 둘 모두 몇 년 단위죠? 10년 단위. 몇 년마다 탕성 검토하죠? 5년마다. 정답은 5번. 땡큐.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 정비기본계획과 리모델링 기본계획 모두 수립과 변경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기간은 며칠? 14일 이상 동그라미. 이것도 정답을 결정한 적이 있음.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기간은 며칠? 14일 이상. 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기간은 30일 이상. 정비기본계획과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14일 이상. 정비계획은 30일 이상. 구분해야 됩니다. 숫자를 외우는 게 오셔야 돼요. 정비기본계획과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기간은 며칠? 14일 이상. 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기간은 30일 이상. 5번이 정답이에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은 반기마다 가지고 몇 년마다? 5년마다 기본계획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합니다. 여러분,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는 몇 년마다? 5년마다. 우리 지난주에 투기가열지구 계속 지정 여부에 대한 재검토는 1년마다가 뭐로 개정됐죠? 반기마다. 투기가열지구는 반기마다 그렇게 되죠. 그때 또 반기마다 개정된 거 강조해가지고 또 여기 반기 나오니까 틀리시면 안 된다고. 다음에 틀리면 이제 방구를 끼워버릴 거예요. 39번. 그래도 오늘 기분 좋습니다. 네, 여러분 점수가 지난주보다 10점 이상이 올랐잖아요. 평균 점수가. 야, 이 정도면 뭐 제가 한 번 한 번 다 업어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네. 설마 비 오는데 옥상에서 업어달라고 하지는 않겠죠? 39번. 농지법상 농지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속 농지는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죠? 네, 비농민 소유가 10,000제곱미터까지 허용됩니다. 2번. 주말 체험 용농을 하려는 자는 얼마까지? 1,000제곱 미만으로 소유하는데 그때 면적 계산은 3번. 세대원 전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합니다. 각자가 틀렸죠?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1,000제곱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냥 뭐 드리는 점수라고 생각해야 되죠? 네. 40번. 40번도 마지막 이론 강의할 때 했죠? 농업진흥지역 할 때.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누가 지정하죠? 시도지사. 1번이 정답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제가 그림 그리면서 막 했잖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로 구분됩니다. 구분동물하니. 농업진흥지역을 구분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물어볼게요. 시골 동네 가는데 마을 앞에 서서 들판을 보면은 농업에 이용해야 될 토지가 집도화되어 있죠. 그 농업에 이용해야 될 토지, 농지가 집도화된 곳은 뭐죠? 농업진흥구역. 그리고 뚝방길 안쪽에 마을이 있고 저수지 보이고 뒷산이 보이면 농업보호구역. 어느 쪽이 개발이 쉽다고 했죠? 농업보호구역을 개발 목적하는 땅을 사야 돼요. 3번.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녹관농자. 맞죠?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특별시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네. 그리고 4번.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은 주거쪽 한국농어촌공사에 해당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매수 청구를 받으면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시험 잘 보셔서 기분 좋고요. 네,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 다시 한 번 더 힘내셔서 다음 주에는 오늘 평균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지. 아자아자. 고생하셨습니다.